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추일이라는 말은 가을날이라는 뜻이 되겠죠. 서정이라고 하는 건 정서를 펼침, 그냥 정서 이렇게 이해하면 제목의 의미는 가을날의 정서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을날의 정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가을날은 낙엽이 지고 나무들이 이제 잎을 떨구고 약간 쓸쓸한 모습의 상태가 되죠. 음, 가을은 남자의 계절, 쓸쓸함의 계절, 이렇게 보통은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가을날의 주된 정서가 이 시 속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 시 속에는 화자가 나는 쓸쓸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죠.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면 이 시가 그렇게 인정될 리도 없고 시다운 시로서 모습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은 가을날의 쓸쓸함의 정서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 표현상의 방법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김광기는 일제시대에 활동한 시인이고요. 이 시 속에는 우리가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일제 시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들과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지만 이 시인 역시 이 시 속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대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가을날 산책 들판 도시의 교회 근교를 걸으면서 느끼는 쓸쓸함의 정서를 그 현대인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이 시는 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행만 쭉 나열되어 있죠. 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선생님이 이 시를 정리할 때 내용상 몇 개의 단락으로 임의적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1삼행을 첫 번째 박스로, 또 4칠행을 두 번째 박스로, 8, 11행을 세 번째, 그리고 12, 16행을 네 번째 박스로 임의적으로 내용을 구분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이다. 가을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죠. 낙엽이 집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이다. 여러분, 이게 주어가 낙엽이고 지폐이다가 서술어 V가 되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 낙엽의 어떤 의미, 느낌을 폴란드 망명 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폴란드 망명 정부는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바로 옆 나라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먼저 먹었겠죠. 폴란드를 침략해서 먼저 땅 따먹게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정부는 당연히 독일 나치의 권력을 피해서 망명해서 정부를 꾸미죠. 자, 폴란드가 망명하자 그 이전에 전쟁 이전에 폴란드에서 발행했던 지폐는 이제 그냥 종이에 불과한 상태가 되죠. 자, 지폐는 무가치하다, 즉 소멸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낙엽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소재를 문명의 이미지, 자연 소재를 문명이나 도시의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낙엽을 지폐로 인식하면서 포화에 이질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자, 도룬시 역시 폴란드에 있는 도시이고요. 독일이 폴란드를 처음 침공했을 때 그 도룬시를 대포로 막 엄청나게 쏘아댔겠죠. 대포로 쏘면서 그 도시가 바로 포화에 이질러진 건물들이 무너지고 오래된 건축물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폐허가 됩니다. 그 폐허가 된 그 쓸쓸하고 약간 낙담한 상황이죠. 그 폐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낙엽에서 폴란드가 나오고 도론시가 나오고, 자, 이렇게 이국적인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네요. 자, 화자는 맨 첫 번째 1~3행 단락 부분에서 낙엽을 보면서 어떤 쓸쓸함과 소멸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낙엽을 보면서 쓸쓸함과 소멸의 정서를 느끼고 있죠. 첫 번째 본 것이 낙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뭘 바라봅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길로 바뀝니다. 자,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네요. 길을 바라보니까 길이 또 어떻게 보이냐면 구겨진 넥타이처럼 보입니다. 역시 도시적 문명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고, 처럼이니까 지기법이 사용됐고요. 자, 멀리 보이는 길의 그 꼬리 모양이 구겨진 넥타이와 같다. 이런 넥타이도 잘 매야지 이쁜 거지, 구겨진 넥타이는 초라하죠. 아무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길이 일광의 폭포 속으로, 일광은 햇빛을 가리키죠. 햇빛을 한자로 쓰면 일광이 됩니다. 햇빛의 폭포. 자, 여러분, 하늘에서 가을에 이렇게 햇빛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햇빛은 마치 떨어지는 물의 폭포와 비슷하게 느껴지겠죠. 자, 일광, 햇빛을 폭포로 비유. 이것도 일종의 은유법입니다. 그 폭포 속으로 길이, 근데 끝이 희미해져 안 보이게 돼. 저 멀리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이렇게 어때요? 끝이 희미해져 보이는 거죠. 사라집니다. 역시 사라진다, 풀어진다, 구겨진 넥타이와 같이 풀어지고 사라진다. 자, 무가치함과 역시 소멸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길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자, 급행 열차가 보입니다. 저 멀리 열차가 막 휙휙 빨리 지나가는 철도 위를 지나가는 기차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급행 열차가 조금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 뭐 기차가 그 전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디젤 엔진으로 보통 움직이죠. 그렇지만 옛날의 기차들은 석탄을 뗍니다. 석탄을 태워서 그 증기가 기차의 굴뚝을 통해서 엄청나게 뿜어져 나가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차의 굴뚝에서 이렇게, 그죠? 기차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자, 이것을 담배 연기로 일종의 빗댔습니다. 담배 연기, 이것도 일종의 은유법이 되겠는데요. 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급행열차가 들달린다. 여러분들, 담배 연기는 허공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급행열차가 석탄을 떼서 달릴 때 그 뿜어내는 그 급행열차의 증기, 기차 연기 역시 금방 소멸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기차 연기를 은유했고, 역시 소멸과 허무의 이미지, 도시적 문명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길을 바라보면서, 열차를 바라보면서 앞에 낙엽을 바라봤던 소멸과 쓸쓸함의 이미지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바라볼까요?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자, 이제 포플러 나무, 길가에 있는 포플러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이 포플러 나무들이 쭉 이렇게, 보통 포플러 나무는요, 자,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가을이 되면 포플러 나무 역시 낙엽송이기 때문에 잎을 떨구게 됩니다. 그럼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앙상한 나무의 나뭇가지만 남아있겠죠. 근골이라고 하는 건 뼈대라는 뜻인데, 뼈대. 자, 이 뼈대는 바로 앙상한 나뭇가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은희법이고요. 포플라 나무를 뼈로 표현했을 뿐 일종의 또 의인법이 되겠고요. 역시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 바라본 것은 포플라 나무에서 또 시선을 또 옮겨서 급행열차에서 포플라 나무로, 그리고 공장의 지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의 지붕은 또 어떻게 보이느냐? 흰 이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 그 가을에 그 들판 속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그 공장의 지붕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질적으로 보이죠? 공장의 지붕의 그 약간 그 금속성의 느낌,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거나
혹은 금속 지붕을 보통 덮고 있는데 그 지붕들이 반사하는 햇빛은 마치 약간 위협적으로 보이죠. 되게 이질적으로 보이면서 이 흰 이빨은 공장의 지붕을 은유로 표현한 것이 되겠고, 공장의 지붕에서 현대 도시 문명의 폭력성이나 황폐함 등등의 부정적 의미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자연의 들판 속에서 길을 걷다가 공장이 뜬금없이 서 있는데 그 공장의 지붕에 반사되는 그 금속의 느낌이 되게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현대 도시 문명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구부러진 철책. 자, 철책을 또 바라보고 있는데요. 공장 그 주변의 공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을 텐데 보통 옛날 시골 같으면 여러분들 이 담은요 그냥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거나 되게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보통은 사용하죠. 그런데 공장은 이런 자연 친화적인 나뭇가지로 된 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금속성의 철책으로 그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황폐함,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 풍경을 바라보다가 또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자, 구름이 보이는데요. 그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셀로판지 아마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또 많이 사용해 봤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반투명의 비닐 종이죠. 그 반투명의 비닐 종이를 햇빛에 비춰보면 뭐 노란색, 빨간색, 뭐 녹색 등등의 이제 색깔들이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비칩니다. 자, 구름이 셀로판지로 되어 있다. 이것도 이국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셀로판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반쯤 투명하다는 얘기니까 얇은 구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8행 11행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화자가 바라본 대상은 당연히 부플라, 그다음 공장의 지붕, 그다음에 철책, 구름 이 네 가지를 바라보고 있겠고요. 각각을 근골과 흰 이빨과 그 다음에 셀로판지로 만든 이렇게 이국적 이미지를 역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골은 의인법이고. 자, 역시 황량한 것 소멸의 정서를 느끼고 있네요. 마지막 단락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시가 어떻게 끝날까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찹니다. 여러분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 풀벌레가 풀숲에서 아직은 이제 풀이 조금 바닥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풀벌레가 풀숲 사이에서 소리를 냅니다. 자, 근데 소리가 자욱하다고 표현했어요. 이 소리는 청각적인 대상 아닙니까? 자욱하다는 건 어떤 감각인가요? 시각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자욱한 풀벌레 소리만 끊어서 본다면 청각을 시각으로 바꾼 공감각이 되겠고요. 자, 이제 또 바꿔서 뒷부분 봅시다. 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요, 발로 차요. 소리는 청각인데 발로 찬다는 얘기는 발은 촉각으로 느껴지는 상태이니까 청각이 역시 촉각으로 바뀌어지는 공감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밑줄이 이렇게 전체가 거지면 역시 공감각인데 여기서 보통은 청각의 시각화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촉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발을 왜 찹니까? 뭔가 고독감, 황량함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로 차겠죠.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로 찬다. 기억해 두시고요.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자, 황량하다, 자기 마음이 쓸쓸하다. 자,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 황량함을 좀 벗어나고 싶어. 극복하고 싶어. 그래서 허공에 돌팔매를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돌팔매질 할 때 보통은 물 위에 물수제비를 뜨지만 자, 물이 아닌 곳이라면 들판에서 그냥 돌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돌팔매가
호봉에다 돌팔매를 던집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돌팔매를 하나 던졌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자, 그 돌팔매가 고독한 반응, 아무도 그걸 받아주거나 이 돌팔매질 하나가 이 들판의 쓸쓸한 가을 풍경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그걸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 그냥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그으며 떨어져 잠겨 사라지고 말죠. 자, 이거는 황량함과 고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차고 하고 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보지만 어때요? 결국은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즉 고독감의 극복에 실패했다. 라고 화자의 한계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정의를 마치고 핵심 정의로 전체 내용을 한번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근데 주지시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주로 많이 쓰고 시각적 이미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주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 자,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감정의 절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감정이 절제되는 효과가 있죠. 황량하다, 쓸쓸하다 이런 말 대신에 낙엽은 지폐야, 길은 구겨진 넥타이야, 급행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어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되어 표현되면 그 황량함의 쓸쓸함의 감정이 절제되는 효과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시를 지적인 반응이 주가 되는 시라서 주지시라고 역시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이미지를 쭉 열거하고 있으므로 회화적입니다. 회화는 그림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혹은 공감각적 이미지 혹은 청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시가 되겠고요. 자, 이 해제는 지금 잘못 나네요. 지우겠습니다. 딴 것이 지금 안 지워져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주제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을 보면서 고독감을 느낀다. 자, 특징 첫 번째, 은희와 직유를 많이 쓴다. 시각과 공각을 쓴다. 현대인의 고독과 우수를 표현하고 있다. 자, 성경우정 발표하겠습니다. 성경우정. 성경우정의 시상적인 방식이 쓰였다. 자, 그럼 어디에서 끊깁니까? 어디까지가 선경이고 어디부터가 후정일까요? 자, 그거는 풍경에 지금 몇 가지가 풍경이 끝났죠. 여기 11행까지가 풍경이고요. 12행부터 자, 여기 끊어볼게요. 11행까지가 선경. 자, 12행의 자욱한 여기부터가 후정입니다. 12행부터 후정. 11행까지 선경. 12행부터 후정. 자, 이렇게 나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이미지 기능을 살펴봅니다. 다 나왔던 얘기네요. 회화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쓰였다. 자, 이거는 30년대 모더니즘 시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 30년대 모더니즘 시들은 주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이 상당히 지적인 방식이죠. 감정을 막 직설적으로 막 쏟아내지 않고 그걸 간접화시켜서 절제하게 표현하게 되면 지적인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주지적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런 시를 모더니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부분 뭐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가을 풍경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느냐? 이 시에서 화자는 가을날의 풍경을 그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고요.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관계를 잘 여러분 따져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조관념은 비유된 말, 비유된 시어가 보조관념이 되겠고요. 원관념은 그 비유된 시어가 가리키는 원래 의미를 의미하죠. 자, 이 관계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지거나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지거나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을 풍경을 비유를 통해서 화자는 조락과 소멸의 이미지, 서구적 이미지, 도시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락이라고 하는 건 떨어진다. 밑으로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도 떨어지고, 자, 하강적 이미지. 그죠? 돌팔매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원관념과 보조관념 관계를 잘 낙엽은 망명정부의 지폐이다. 길은 넥타이, 연기는 담배 연기, 공장 직원이 이빨, 구름 새로 반지. 자, 이런 것들이 자, 무상감 혹은 황량함을 의미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잘 또 암기하고 해서 또 문제를 잘 풀어보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